오늘 아침 거울 앞에 잠시 서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량은 분명히 줄이셨는데 허리둘레는 오히려 두꺼워지신 분. 매일 동네 산책을 거르지 않으시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이신 분. 운동을 하시는 그 시간에는 분명히 땀이 나는데 운동이 끝난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빠지시는 분.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0대 이후의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제게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답을 세포 안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다운 건강의원에서 23년째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세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운동이 좋은가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을 하루에 단 11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그 11분이 끝난 이후 하루의 나머지 23시간 동안에도 우리 몸이 지방을 계속 태우도록 만드는 세포 수준에서의 정확한 순서와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 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치며 알게 된 운동 직후에 거의 모든 분이 무심코 저지르시는 코르티솔 관련 실수 하나와 그 단순한 해결책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바로 잡으셨을 때 같은 시간의 운동으로 2배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진다. 운동을 많이 하면 더 좋아진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운동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이 감지하는 에너지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 이후의 회복 환경을 함께 보고 반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노력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환경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리고 그 위협을 견디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단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활동을 줄일 것인가. 이 사실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60대 이후의 운동에 대한 모든 혼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실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운동을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을 줄이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세포 안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습니다. PGC1알파, 영문으로 PGC1알파라고 부르는 단백질입니다. 많은 책에서는 이 단백질을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의 총사령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분들께 더 정확한 비유로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세포 안의 종합 상황실입니다. 4개의 신호가 이 상황실로 동시에 들어옵니다. 첫째,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칼슘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CAMKK라는 칼슘 의존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둘째, 에너지가 부족해졌다는 신호, 즉 AMP와 ATP의 비율이 변할 때 작동하는 AMPK라는 에너지 감지 효소입니다. 셋째, 운동이나 사우나로 발생하는 적당량의 활성산소, 즉 활성산소 종입니다. 넷째,
커피나 스트레스로 인한 아드레날린계 자극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상황실에 도착하면 PGC1 알파는 결정을 내립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더 만들 것인가? 기존의 미토콘드리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지금 한계에 도달했으니 활동을 잠시 줄일 것인가? 스포츠 메디슨 앤 헬스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광범위한 리뷰 논문은 이 메커니즘을 매우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적응은 자극의 강도뿐 아니라 자극 이후의 회복 환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같은 시간 동안 하셔도 결과가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이 이 상황실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 줄여서 HIIT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하게 운동하시고 잠시 회복하시고 다시 강하게 운동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존 2, 영문으로 존 2라고 부르는 저강도 지속 운동입니다. 동네 산책, 천천히 타시는 자전거,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운동이라는 단어로 묶이지만 세포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언어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시는가에 따라 같은 시간을 투자하셔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고강도 운동이 세포에 보내는 신호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시면 근섬유 안에서 칼슘이 폭발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칼슘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합니다. 동시에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되면서 AMP 대 ATP 비율이 무너지고 AMPK라는 에너지 감지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리고 강한 운동으로 활성산소가 적당히 증가하면서 이것이 세포에게 적응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상황실에 밀려 들어오면서 PGC1 알파가 단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급격히 솟구칩니다. Journal of Physiology에 실린 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효소, 특히 시트르산 합성 효소와 사이토크롬 C 산화 효소의 활성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시간의 지구력 운동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입니다.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도 빠르게 개선됩니다. Scientific Rips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심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모델에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의미 있게 낮추었고 글루트사라고 부르는 포도당 운반체의 발현을 2배로 늘렸으며 AKT 인산화라는 인슐린 신호 경로를 개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슐린 개선 효과가 미토콘드리아의 변화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강도 운동은 혈당 조절을 매우 빠르게 개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좋아지셔도 그 아래의 미토콘드리아 환경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효과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며칠만 무리하셔도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저강도 지속운동, 존2의 이야기입니다. 이 운동은 폭발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지속적이고 잔잔한 대사 요구를 만들어냅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20주 동안 중간 강도의 지구력 운동에 노출시켰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은 약 14% 향상되었지만 놀랍게도 미토콘드리아의 수, 즉 미토콘드리아 부피 밀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습니까? 기능이 변했습니다. 효소의 활성도가 올라갔고 단위 작업당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같은 일을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적은 손상으로 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강도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에게 부하 속에서도 침착하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의 대사 건강에서는 이 침착함이 정점에서의 최대 출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운동하시는 1시간 동안의 출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루 종일의 안정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에 찾아오는 그 졸음과 무기력함, 저녁 식사 후에 그 깊은 피로감, 이것들의 진짜 원인은 미토콘드리아의 바닥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Frontiers in Physiology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뿐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역동성, 즉 융합과 분열이라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고정된 작은 알갱이가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서로 합쳐졌다가 다시 나뉘는 살아있는 그물망입니다. 융합이 활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자원을 빌려와서 스스로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도 안정됩니다. 저는 이 융합 과정을 진료실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사신 노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느 날은 한쪽이 기운이 없으시면 다른 한쪽이 도와주시고 다른 날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 자원을 나누면서 두 분 모두 견뎌내십니다.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 능력은 저강도 지속 운동에서 더 잘 발달합니다. 반면 고강도 운동은 호흡사슬 단백질과 복합체 1의 활성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두 가지 운동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하시면 절반의 효과만 보십니다. 이 지점에서 자동차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이해하시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엔진의 마력을 올리는 일입니다. 저강도 운동은 그 마력을 견딜 수 있도록 배선을 정비하고 냉각 시스템을 보강하고 제동 장치를 손보는 일입니다. 마력만 올리시고 냉각 시스템과 제동 장치를 손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는 빠르게 달리다가 곧 과열되어 멈춰서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사고가 납니다. 60대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셨다가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다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면역이 약해지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력은 올리려고 노력하시는데 냉각 시스템에는 손도 대지 않으신 경우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운동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두 가지 운동은 서로를 보완하는 한 쌍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순서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지방은 어떤 운동에서 더 잘 빠집니까? 특히 60대 이후에 늘어나는 그 내장 지방 말씀입니다. 답을 들으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Journal of Exercise Science and Fitness에 실린 메타 분석은 과체중과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중간 강도의 지속 운동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두 가지 운동 모두 최대 지방 산화 능력을 의미 있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운동을 직접 비교했을 때 효과의 크기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두 운동이 같은 결과를 서로 다른 경로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강도 운동은 운동하시는 동안 직접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우리 몸을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훈련시킵니다. 일종의 연습입니다. 반면 고강도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능력 자체를 확장시킵니다. 도구 상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결국 60대 이후의 지방 감소는 한 가지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진대사가 살고 있는 환경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운동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은 심폐 능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포츠 메디슨에 실린 또 다른 큰 메타 분석은 두 가지 운동이 모두 VO2 max,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을 의미 있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동 경력이 없는 분들에게서는 고강도 운동이 약간 더 큰 효과를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강도 운동은 심장에게 반복적으로 최대 출력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1회 박출량, 즉 한 번 박동할 때 심장이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반면 저강도 운동은 말초에서, 즉 근육과 조직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모세혈관이 더 촘촘해지고 근육이 산소를 더 잘 받아쓰게 됩니다.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됩니다. 고강도는 천장을 올리고 저강도는 바닥을 올립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천장이 낮아서 힘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닥이 너무 낮아서 회복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리하시면 며칠을 회복에 써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모든 메커니즘이 한 줄로 정리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빠르고 강력한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서 인슐린 감수성과 최대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저강도 운동은 잔잔하고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효율과 회복과 대사적 침착함, 즉 냉각 시스템을 만듭니다.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짝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슐린 감수성과 코르티솔의 균형입니다. 이제 제가 영상의 앞에서 약속드린 그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운동을 11분만 하셔도 하루 종일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드는 3가지 작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동시에 갖추셔야 11분의 운동이 24시간의 지방 연소로 이어집니다. 하나라도 빠지시면 운동하시는 그 시간에만 지방이 빠지고 나머지 23시간 49분 동안에는 오히려 지방을 더 잘 저장하는 몸이 되십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으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토대입니다. 매일의 저강도 움직임입니다. 60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대사약은 사실 약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연광 아래에서 천천히 걷는 30분에서 60분 사이의 산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에게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부하를 안전하게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 적응합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적응하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을 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 강하게 걸으시는 것보다 매일 가볍게 걸으시는 것이 60대 이후의 대사 건강에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아침 햇빛이 있는 시간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햇빛은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서 일주기 리듬을 정돈하고 그 결과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되어 깊은 잠을 만듭니다. 깊은 잠은 그 다음 날의 인슐린 감수성을 결정합니다. 즉, 오늘 아침의 가벼운 산책은 오늘의 운동이 아니라 내일의 혈당을 위한 준비입니다.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숨이 차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첫 번째 요소의 본래 목적을 해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짧고 정확한 고강도 자극입니다. 이때 제가 60대 이후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식이 바로 노르웨이 4곱하기4 방식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4분 동안 본인의 최대 강도의 약 85에서 90% 수준으로 운동하시고 3분 동안 천천히 움직이며 회복하십니다. 이것을 4번 반복하십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약 28분이지만 실제로 고강도로 보내시는 시간은 16분입니다. 60대 이후라면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경사가 있는 트레드밀에서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에 1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신호 이후의 회복 동안 적응하기 때문에 신호만 계속 보내시면 적응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활동이 줄어듭니다. 만약 처음에 4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신다면 30초 강하게 2분 회복의 방식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또는 내림차순 사다리 방식도 좋습니다. 3분 강하게 충분히 회복, 2분 강하게 충분히 회복, 1분 강하게 충분히 회복, 30초 강하게 충분히 회복, 마지막 20초 강하게로 마무리하십니다. 강도는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여러 에너지 시스템을 골고루 자극합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강하게 가시는 구간보다 그 사이에 충분히 쉬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복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 구간으로 들어가시면 미토콘드리아는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해서 적응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년 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치며 알게 된 코르티솔에 대한 결정적인 실수이자 그 해결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강도 운동 직후에 2가지 중 하나를 하십니다. 첫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냥 샤워를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십니다. 둘째, 곧바로 비타민C 영양제나 비타민제, 항산화제가 풍부한 진한 과일 주스를 드십니다.
두 가지 모두 60대 이후에는 회복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먼저 운동 직후의 코르티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도 운동 직후에는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코르티솔이 너무 오래 머물면 운동 이후의 시간 동안 지방 산화가 오히려 억제되고 근육 분해가 진행되며 그날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즉, 운동하시는 11분 동안은 지방이 빠졌는데 그 뒤에 23시간 49분 동안은 오히려 지방을 더 잘 저장하는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 직후 15분 안에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약 15에서 20g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게 위협이 끝났고 이제 회복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한국 가정에 흔한 3가지 중 하나를 권해드립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큰술을 탄 꿀물, 곶감 한 조각 또는 대추 2-3알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셔도 약 15에서 20g의 빠른 탄수화물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코르티솔의 다이얼을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이 작은 한 모금이 운동의 11분을 하루 종일의 회복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작은 신호를 보내신 다음 약 2시간을 기다리신 후에 진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왜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운동 직후에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항산화 시스템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글루타티온이라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그리고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라는 활성산소를 직접 분해하는 효소가 운동 직후에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즉 비타민C 알약이나 엘더베리, 진한 폴리페놀이 가득한 주스 같은 것을 한꺼번에 드시면 우리 몸은 자체 항산화 시스템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의 효과 중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 직후에는 가볍고 단순한 탄수화물 신호만 드시고 2시간 후에 채소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잘 차려진 진짜 식사를 드시기 바랍니다. 60대 이후의 식단으로는 잡곡밥 1공기, 잘 익은 나물 2-3가지, 두부나 생선, 그리고 콩이나 두유 1잔이면 충분합니다. 진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이나 영양제는 그 식사부터 드시면 됩니다. 단 2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